우선 심방세동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심방세동 자체가 심장의 혈전을 만들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뇌경색 혹은 다른 장기의 전신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병의 진행을 늦추어야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학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순환기내과 중에서도 부정맥 질환의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맥 질환 중에서도 또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중요한 질환인 심방세동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정맥학회에서 작년에 발간한 심방세동 팩시트에 의하면 10년간 유병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에 따른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고령화 사회에서 또 특히 유병률이 많아지는데요. 일종의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맥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은 연령에서 생기는 심방세동도 있는데 구조심 질환을 동반하여 다른 이유가 있는 부정맥이 젊은 연령에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유전적으로 젊은 연령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방세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또 진행할수록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맥의 진단과 스크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단과 스크리닝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우리가 심전도나 이런 걸로 확실히 하는 과정을 진단이라고 하고요. 스크리닝은 그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진단 혹은 스크리닝을 왜 해야 되느냐, 심방세동의 빠른 진단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코비드가 시작되면 국내에는 그래도 진료가 그래도 조금 시행되었지만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완전 병원이 셧다운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되었던 시기와 그 전에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했던 그 시기에 데이터를 비교를 했는데, 코비드 셧다운이 있은 이후에 심방세동의 진단이 스크리닝이 좀 떨어진 거겠죠. 뇌경색이나 이런 중대한 합병증으로 먼저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그제서야 심방세동으로 진단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적절히 빠르게 심방세동을 찾아내고 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맥 자체가 24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지속되면 심전도를 한번 찍으면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정상박동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증상이 있을 때 환자가 빨리 심전도를 찍어봐야 진단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럴 때 의료 환경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응급실에 가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율이 조금 감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리닝이 필요한 건데요. 당장 나한테 맥박 이상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청진을 해보거나 혹은 손목에 있는 펄스를 측정해 보았을 때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빠르게 뛰는지 느리게 뛰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내가 나한테 그런 맥박 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있다 하면 의료 진료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스크리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양한 방법의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요. 홀터나 요즘에는 패치형으로 조금 작게 나온 이런 심전도 기계를 24시간 혹은 3일, 8일, 14일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심전도 측정을 함으로써 부정맥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혹은 최근에는 환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스마트워치나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해서 부정맥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진단이 잘 되지 않는다면 피부 속에 심전도 기록계를 삽입해서 기계를 연속적으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검사를 처방하고 스크리닝을 하게 되지만 사실 최근에는 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스마트워치 자체에 심방세동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마트워치에서 자꾸 알람이 떠요 해서 이제 이상이 있다고 알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PG 베이스드라고 해서 그 손목에 광선을 이용해서 펄스의 움직임만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불규칙하게 뛰는지 뭐 느리게 뛰는지 빠르게 뛰는지 이런 정도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알람이 있어서 이상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래프형이 나오는 심전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워치 마찬가지로 심전도 측정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서 찍는 그런 그래프 모양의 이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전도를 잘 찍어 오시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부정맥을 진단하고 이거에 맞는 매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전도의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이제 검사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사지에 이제 집게를 찝고 가슴 부위에 이제 집게를 찝어서 측정을 하는 12유도 심전도가 사실은 기본 검사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꼭 병원에 진료를 가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부정맥 증상이 있는데 지금 바로 12유도 심전도를 찍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패치형 모니터건 뭐 14일 모니터를 했건 이것저것 다 안 돼서 심전도 기록계를 몸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정확한 진단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료 비용의 상승이 되고 검사이지만 침습적이라는 이제 이런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고위험 환자들에게만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스크리닝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나 혹은 휴대용 심전도 기록계도 최근에는 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사용자가 구매 쉽게 할 수 있고요. 심전도를 측정하면 스마트워치의 어플에 그 심전도가 저장이 되고 기록이 돼서 진료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이제 그게 사실 다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심방세동이 아닌데 심방세동이나 측정 불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불필요한 검사 양을 늘리게 되거나 혹은 환자들에게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삽입형 그 심전도 기록계를 심방세동을 의심해서 넣는 경우에는 사실은 뇌경색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에게 하는데 모든 뇌경색을 경험한 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신경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뭔가 심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을 막아서 생긴 뇌경색으로 생각이 된다,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의 가장 많은 원인이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을 이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뭐 패치홀터나 뭐 텔레모니터를 계속 입원 중에 모니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진단되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심방세동을 찾아내고자 하는 정말 인텐시브한 스크리닝 방법이고요. 그런 환자들에게 왜 이렇게 침습적인 검사까지 하면서 필요하냐. 이것은 그분들은 사실은 심방세동이 이 뇌경색의 원인이라면 치료 약제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고강도의 스크리닝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방세동의 진단과 스크리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심방세동을 진단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고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방세동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를 먼저 아셔야 될 텐데요. 심방세동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치료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심방세동 자체가 심장의 혈전을 만들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뇌경색 혹은
다른 장기에 전신 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치료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상을 경감시키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뭐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신부전이 발생하거나 이런 심하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상 개선을 위한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심방세동을 정상박동 시간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신부전으로 더 가게 되는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2023년도에 미국 부정맥학회에서 발간한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세동을 스크리닝하고 진단해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스트로크 프리벤션의 한 분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경감시키려는 심텀 컨트롤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심방세동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뭐 당뇨, 고혈압, 흡연, 그리고 음주는 특히 심방세동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이 있어서 음주는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제한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신부전이 동반하면서 심방세동을 동반하는 또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부전 조절,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이나 혹은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는 것도 심방세동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뇌경색 예방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 예방 치료는 심방세동이 진단되고 그에 따른 고위험 상태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이제 뇌경색 예방 치료인 항응고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뇌경색 고위험군은 기저질환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나이나 동반 질환을 저희가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와파린이라는 그런 약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와파린은 매번 피검사를 해서 용량을 개인별로 조절을 해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들과 또 상호작용이 많아서 그것이나 이제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 때문에 복용 방법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주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와파린 대신에 다른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요거는 이제 주기적인 그 약물 농도의 모니터링 없이 고정된 용량을 투약하게 되고 와파린과 상응하는 적절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혈 경향은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새로운 항응고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이런 종류의 항응고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와파린은 사실 환자에게도 복용이 불편하고 의사들도 이제 출혈 경향이 굉장히 높고 또 자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처방하기가 이제 용이하지 않은 약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항응고제가 많이 처방이 되고 급여화가 됨으로써 국내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있어서 항응고제 처방률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 혹은 뇌경색의 예방률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조절을 하는 방법은 크게 심박수가 빠른 환자들을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레이트 컨트롤이 있겠고요. 또 아예 이 심방세동을 없애버리고 정상박동으로 돌리려는 리듬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최신의 트렌드는 심박수 조절, 리듬 조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빨리 해라. 무조건 그래야 좋아진다. 이제 최신의 트렌드이긴 하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방세동을 정상박동으로 돌리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심방세동인 채로 두면서 심박수만 너무 빨라지지 않게 증상 조절을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아주 고령이시거나 혹은 심방 크기가 이미 너무 많이 커져 있거나 그러면서 판막의 역류가 아주 심해져서 사실은 얘를 정상박동으로 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환자들, 그리고 혹은 심방세동 상태로 있지만 증상이 없는 고령 환자분들, 이렇게는 이제 심박수 조절하고 적응증이 된다면 뇌경색 예방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조금 증상이 심하거나 혹은 이제 신부전을 동반했다거나 혹은 이제 조금 젊은 연령이시고 심방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이런 초기 상태의 심방세동은 가능하면 정상박동인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줘야 심방세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장의
신장에 나쁜 합병증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리듬 조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제 심방세동은 현재 이제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만성 질환이고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방의 크기가 이제 점점 사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심실과 좌심방을 이어주는 판막 혹은 우심방과 우심실을 이어주는 판막에 심방이 늘어나면 역류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심방의 크기는 더 커지고 그러면 또 심부전 증상이 심해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예방하고자 심방세동을 조기에 정상박동 유지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를 보시면 심박수 조절은 우리가 심방세동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신 분들 보통은 안정시에 110회 이상의 심박수를 가지거나 혹은 심부전 증상을 동반한다면 80회 이하로 이제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침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조절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베타 차단제 혹은 칼슘 채널 차단제, 디곡신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심박수를 조절하게 되고 증상에 따라 이제 심박수의 치료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듬 조절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심방세동을 정상박동으로 돌려놓고 유지하는 것이 이제 치료 목표입니다. 정상박동으로 유지하는 치료에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전기 충격의 방법이 있겠고 실제로 심장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고 시술을 하는 시술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 이제 약제에 관련한 뭐 부작용이라든지 맥박이 느려지는 섬액성 부정맥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 약제의 종류나 용량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일정 기간 충분한 용량의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경우 전기 충격이나 이제 시술적인 방법을 하게 됩니다. 전기 충격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요. 당장 이 부정맥을 정상박동으로 돌려주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전기 충격을 하면 거의 90% 이상은 정상박동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약물로 부정맥이 억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금방 다시 부정맥 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는 시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여러 가지 전선들이나 기구들을 넣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해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위의 신호를 아예 차단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고주파 절제술과 냉각풍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국내에도 펄스장 치료가 이제 도입이 돼서 그 세 가지 치료가 이제 다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환자의 상태나 심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의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심부전, 특히나 이제 좌심실에 수축 기능 부전이 있는 심한 심부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심방세동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같이 치료해야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 한 개만 딱 치료해서는 이제 같이 개선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좌심실 수축 기능 부전을 갖고 있는 심부전 환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 치료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위험 질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들이 이 심방세동의 치료를 좀 방해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고혈압 조절을 잘하고 당뇨 조절을 잘해야 여러 가지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심방에도 이제 고혈압이 약간 부담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야 심방세동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특히나 심방세동도 좋아지지만 뇌경색의 위험성도 같이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 또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나 음주는 100%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했는데 과음을 한 다음 날에만 심한 두근거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 음주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구조심질환을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금주를 하시면 심방세동이 이제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다른 특이 질환, 갑상선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런 부정맥이 잘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또 갑상선 치료를 하면 심방세동이 이제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가역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비만에 대한 조절, 그리고 그 수면무호흡에 대한 조절, 이런 치료들도 다 부정맥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라서 여러 과가 다 협의해서 심방세동과 심부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빨리 잘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건강검진에 사실 심전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크리닝이 이제 쉽지 않고 진단을 그래서 이제 놓치는 경우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빠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빨리 진단을 해야 저희가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병의 진행을 늦추어야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심장 건강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